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1000명 넘은 기념으로 아주 긴 오디오북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읽어드릴 책은 고양이는 내게 행복하라고 말했다 라는 제목의 외국 장편 소설이에요. 책 표지가 너무 이쁘죠? 제목에서 느껴지시듯이 행복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제자리에 두기. 그날 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핍과 브라이언이 준비해준 저녁을 먹은 뒤 난 오랫동안 못 잔 사람처럼 잠에 들었다. 템스강처럼 깊은 잠에 들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땐 여기가 어딘지,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기억의 어두운 파편들이 이리저리 흩날리는 상태로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이 이상한 집의 스위치를 찾았다. 그러자 내가 여기 왜 있는 건지 기억이 났다. 그래, 살던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 호아킨이 날 두고 바람을 피웠고 이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더 어린 여자에게 푹 빠져 있어서 심지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았어. 나는 다시금 강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듯한 거머리들의 공격을 받았다. 공포와 증오, 수치심과 슬픔이라는 거머리들의 공격을. 그래서 그만 다시 이불 속으로 푹 들어가고야 말았다. 얼마나 그렇게 침대에 있었을까? 시간이 좀 지난 뒤 누군가가 내 방 문을 조용히 두드렸지만 나는 잠든 척했다. 일어날 필요가 뭐 있어. 오늘은 일요일인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입맛조차 거의 없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의미하는 모든 것. 살 집을 구하고 짐을 싸서 이사를 가고 직장에 복귀하고 독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거기다 가족 문제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모든 게 그저 강 건너 불구경 같았다. 그래서 넌 침대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련하게 이리저리 뒤척이며 한쪽을 떼어내면 다른 쪽이 어딘가 또 그 혐오스러운 일을 드러내는 거머리들과 싸워댔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더 크고도 실제로 보기가 느껴지는 무언가가 나를 쾅 쳤다. 고양이였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난 고양이 때문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아야! 내가 소리치자 고양이가 야옹거렸다. 일어나! 나 좀 내버려둬! 난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며 저항했다. 절대 안 돼!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이불 속을 발톱으로 파대며 앞발로 날 간지럼태웠다. 야! 너 핍내 이불 다 망가뜨리겠어! 결국 고양이는 날 이불 속에서 끌어냈다. 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일어나 앉은 다음 그다지 다정하지 못한 손길로 힘주어 고양이를 침대 밖으로 던졌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왜 잠도 못 자게 해? 잘 때가 아니야.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새로운 삶이라고? 야, 시빌. 결국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지. 하지만 현실을 봐. 새로운 삶도 예전의 삶이랑 똑같다고. 오히려 더 한심하고 외로운 데다 희망도 더 없겠지. 도와줘서 정말 고맙긴 해. 목숨 9개랑 이것저것 전부 다. 하지만 현실이 그래. 시빌은 침대와 컴퓨터 책상 사이 바닥에 깔아둔 손님방의 파란색 카펫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내가 방금 한 말을 곱씹었다. 현실, 현실이라. 고양이는
방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알았어, 살아. 누군가 이 방 둘레에 벽을 쌓았다고 생각해봐. 모든 문과 창문도 다 막아버린 벽. 그 벽에는 음식 한 그릇과 물이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만 구멍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그게 뭐야? 무슨 테스트 같은 거야? 게임이라고 하자. 그 편이 재밌을 테니까. 자, 이제 어떻게 이 방에서 나갈래? 이 고양이 어쩜 이렇게 짜증날 수가 있지. 난 테이블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핸드폰을 켰다. 내 항우울제는 어딨지? 아, 맞다. 어제 내가 저쪽으로 던져버렸었지. 모르겠어, 10일. 뭐 폐쇄공포증 게임 같은 거야? 나라면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할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언제나처럼 그 조그만 기계장치에 의지하는군. 하지만 이번엔 그것도 안 된다고 쳐. 벽이 너무 두꺼워서 신호를 못 잡으니까. 나는 작은 약통을 찾아댔다. 어디로 간 거야? 컴퓨터 케이블 선 사이에 있으려나? 그럼 컴퓨터 연결도 안 되는 상황이겠군. 그렇지. 넌 컴퓨터도 켤 수 없어. 전기가 없거든. 유일한 빛이라곤 먹을 게 들어오는 구멍에서 나오는 빛뿐이야. 그래? 알겠어. 그럼 테이블을 써서 벽을 부수지. 약통은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네. 그럴 순 없어. 벽은 단단한 돌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네가 말한 그 조그만 구멍 말이야. 거기로 나갈 수는 없어? 뭐 내가 쥐는 아니지만. 너는 사라 레온이야. 그 구멍으로는 손도 드나들기 힘들어. 나는 일어서서 방 안을 둘러보며 뭔가 영감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약통도. 테이블 위에 있는 종이를 보자 해결책이랄 게 떠올랐다. 내가 쪽지를 써서 나한테 일을 주는 사람을 매수하면 어떨까? 매수한다고? 그러니까 100만 파운드를 주겠다고 하는 거야. 10일은 고개를 저었다. 야, 사라. 넌 빈털털이잖아.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일부러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 어쨌든 난 납치범이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안 그래? 그러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볼 수 있잖아. 그들은 대답이 없어. 그리고 너한텐 납치범들의 흥미가 조금이라도 동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은 네 쪽지를 불쏘시개로 쓸 거야. 고양이가 참을성 있게 털을 고르는 동안 나는 머리를 계속 굴려봤다. 이 게임이 좀 숨막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어서 빛을 들이고 바람이 드나들게 했다. 핍의 앞마당과 건너편 집들이 보였다. 모르겠어, 10일. 아마도 난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부수고 소음을 내서 누군가 날 구하러 오게 하지 않을까? 미안하지만 아무도 네 소리를 못 들어. 널 구해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멀리 있고 감옥은 완전히 방음이 되어 있어. 그럼 천장에 목을 매달면? 아니면 단식 투쟁을 하면? 만약 항우울제를 찾는다면 그걸 과다 복용하는 건? 그럼 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을까? 또 자살 생각을 하는 거군. 어제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야. 네가 죽는다고 해도 결국 계속 이 방에 있게 될 테니. 그만해, 10일. 너 지금 나갖고 노는 거잖아. 해결책은 없어. 반대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지. 고양이는 침대로 껑충 뛰어오른 뒤 거기서 창문턱으로 올라갔다. 뭔지 말해줘? 고양이가 나를 놀려댔다. 그러는 게 낫겠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틀리다고 할 거잖아. 내가 어떻게 방에서 나가는데? 그냥 뛰어내리면 돼. 그럼 자유야. 10일은 이렇게 말하더니 창문에서
앞마당으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어떻게 뛰어?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면서 물었다. 11은 계속 정원 쪽으로 걸어갔다. 야, 어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설명해줘야지. 고양이는 잠시 멈추더니 뒤돌아보며 말했다. 설명이랄 건 없어. 그 감옥이랑 벽이랑 납치범은 네 스스로 머릿속에서 만든 거야. 실제로는 있지도 않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럼 그 방에서 쉽게 나올 수 있어. 이럴 줄 알았어. 너 날 속였구나? 속이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널 속인 상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너 자신이지. 너야말로 네 인생이 끔찍하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너를 둘러싼 돌벽이고, 그것도 네가 직접 쌓은 거야. 자, 이리 와. 일단 이 방을 떠나서 좀 걸을 준비를 하자. 네 훈련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니까. 무슨 훈련? 돌벽을 부수는 훈련이지. 그게 정신적인 벽이라도 부수는 데는 사실 힘이 많이 들거든. 고양이는 다시 거리 쪽을 향하면서 말했다. 넌 훈련을 해야 해.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아침 든든히 먹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머릿속으로 10일의 말을 떠올리며 샤워를 하고 재빨리 옷을 입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는 알겠지만 난 그 말에 찬성하지 않았다. 내 문제는 진짜라고. 절대 가짜가 아니란 말이야. 10일이 말한 대로 그냥 뛰어내릴 수만은 없어. 어쨌든 10일은 내가 인생의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게 분명해 보였고, 그래서 난 지금은 10일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사실은 벌써 나 자신보다 10일을 더 믿고 있었다. 게다가 이런 두뇌 퀴즈를 던져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을 해냈으니 바로 내가 침대에서 빠져나와 말 그대로 내 방에서 걸어 나온 것이다. 집 현관을 열어젖히자 날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가 보였다. 고양이는 작고 빨간 정원문 양옆으로 놓인 낮은 기둥 중 한쪽에 올라앉아 있었다. 자, 나 왔어. 난 목도리를 고쳐매며 등장을 알렸다. 그러자 고양이가 뒷다리를 쭉 뻗으며 물었다. 정말이야? 뭐가 정말이라는 거야? 네가 여기 왔다는 거 진짜야? 아직도 나랑 게임을 하겠다는 건가? 그럼 내가 여기 있지 또 어디 있겠어? 나는 열쇠로 문을 잠그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고개를 돌리자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다. 야, 어디가? 나는 잔디밭에 달려 작고 빨간 정원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고양이가 쟁걸음으로 보도 위를 움직이는 게 보였다. 적어도 나보다 9m나 앞서 있었다. 고양이의 오른쪽으로는 집이 한 채 있었고 왼쪽으로는 일렬로 주차된 차들이 보였다. 나는 고양이가 이렇게 급히 날 데려가는 데가 도대체 어딜까 생각하며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다음번 교차로에 다다르자 10일이 오른쪽 모퉁이로 사라졌다. 나는 속도를 높여 모퉁이 쪽으로 가다 거기서 날 기다리는 고양이를 보고 그만 넘어질 뻔했다. 어머, 미안해. 그런데 무슨 일이야? 우리 어디 가는 건데? 고양이는 대답 대신 또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차가 무슨 색이었어? 응? 무슨 색이냐니? 몰라. 못 봤어. 그럼 지금부터 주의를 기울여봐. 고양이는 잡을 만한 새가 자기 시야에 들어오기라도 한 듯 속도를 높여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시비를 따라가며 이번엔 차들의 색깔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다. 군청색 스테이션 외건,
빨간색 작은 복소올, 신형 폭스바겐 비틀, 검은 벤츠, 하늘색 스포츠카, 하얀 밴 등등. 그러면서도 난 이런 식의 기억력 테스트를 대체 왜 해야 하는지 의아했다. 10일은 현장학습을 나온 아이들을 감독하는 선생님처럼 다시 모퉁이에서 날 기다렸다. 난 이제까지 본 차들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이 블록 3번째 집 정원문색이 뭐였어? 질문을 받은 나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졌다. 차 색깔만 봤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지나오면서 마주친 색깔을 다 기억하라는 거야? 10일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길을 건너 반대편 보도를 계속 걸었다. 그래서 나도 걷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아주 천천히 가면서 모든 집과 지붕, 모든 정원에 심긴 꽃을 전부 다 보려고 했다. 그리고 푸른 하늘 아래 흰 벽으로 울타리가 둘린 회색 보도 위로 소방차처럼 빨간 우체통과 올리브 그린색 가로등 여러 개, 다양한 갈색들을 보여주는 나무줄기들과 흰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자동차들, 그리고 그 차들의 까만 타이어와 금속 바퀴축, 흰색과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번호판들을 마음속에 새겼다. 정원들은 모두 빨갛거나 파랗거나 갈색으로 칠해진 작은 문이 달려 있었다. 초록색 잔디밭에는 갖가지 빛깔의 꽃들이 있었고 정원 뒤로는 빨간 벽돌과 창문이 있었다. 창문 안으로 색깔 맞춰 배열된 커튼과 소파, 카펫이 작은 그림처럼 보였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수천 가지 빛의 인상을 최대한 눈에 담았다. 머릿속은 그 색채를 기억하느라 분주했다. 그걸 전부 다 보기란 불가능했고 그중 반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머리를 한 번씩 돌릴 때마다 모습과 원근이 바뀌면서 예전의 색채가 지워지고 새로운 색채가 나타났다. 다시 10일을 만나자 갈색 색조가 들어간 금빛 현상이 에메랄드색 눈에 하얀 턱과 분홍빛 삼각형 코가 회색 시멘트 보도와 대비되어 도드라진 고양이의 형체를 이룬 것이 보였다. 10일은 빨간 입을 반쯤 벌리고 웃는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이제 뭘 물어볼 거야? 하지만 내가 본 걸 다 기억할 리는 없어. 걱정 마. 내가 아까 질문한 건 네가 색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것뿐이니까. 확실히 그랬지. 나는 안심하며 대답했다. 아직 아니야. 우린 더 깊이 들어갈 거거든. 우리는 번화가로 들어섰다. 고양이는 옷가게의 파란 진열장 앞으로 갔다. 이제는 파란색들만 주의해서 보도록 해. 준비됐어? 가자. 정말 놀라웠다. 갑자기 내 앞에 펼쳐진 거리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파란색과 파란색 아닌 색. 마치 눈에 특별한 색채 필터를 씌운 것처럼 파란 하늘과 파란색 차 몇 대 외에도 갑자기 도드라져 보이는 것들이 생겨났다. 옥외 광고판에 나른한 캐리비안 풍경 배경, 거리를 지나가는 한 남자의 바지와 넥타이, 터키 레스토랑 간판에 글자, 개의 목줄, 지면 공사 중인 노동자들의 낡은 오버롤 작업복, 진열장에 전시된 핸드백과 실크 스카프, 슈퍼마켓에 진열된 포장지와 상자에 있는 수백 가지의 문구와 무늬들, 유모차에 누운 아기의 눈과 옷 색깔이었다. 갖가지 모양과 선, 점, 면으로 이루어져 나타난 파란색들은 하늘색부터 군청색까지 푸르스름한 터키석에서 보랏빛을 띤 인디고까지 그 다양한 범주를 뽐냈다. 서점 앞에 쌓인 중고책 상자들, 서점 직원의 조끼, 서점의 책들, 아파트의 현관, 핸드폰 케이스, 노부인의 귀걸이에 박힌 보석,
커피숍 찻잔에 그려진 꽃무늬에 이르기까지. 그래, 파란색이 보여.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거야? 나는 모퉁이에 다다라 파란색이 아닌 고양이를 발견하고 이렇게 물었다. 그럼 이제 초록색 차례야. 고양이는 이렇게 말하고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숲을, 소나무, 교회 앞마당의 잔디, 재활용 수거함, 걷고 있는 누군가의 양말, 광고에 그려진 공룡, 가로등, 땅바닥에 떨어진 과자 봉지, 내 옆을 지나치는 사람의 모직 모자. 이젠 노란색 차례야. 11은 다음번 모퉁이에서 생각했던 색을 말했다. 필터링된 눈에는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 금발, 거리를 지나가는 차들의 움직이는 불빛, 바나나, 그리고 나보다 몇 미터 앞서 달리는 이 고양이가 들어왔다. 그런 다음엔 차례대로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갈색, 검은색, 흰색을 관찰했다. 이 훈련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산책을 하는 방법 중 하나라면 상당히 괜찮은 경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걷는 동안 언제나 의식 저편에서 하이에나처럼 도사리고 있는 공포와 걱정을 잠시 동안 잊을 수 있었다. 마침내 고양이는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아주 잘했어. 우리 사라. 이제 넌 빛의 스펙트럼 전체를 조금씩 경험한 거야. 이젠 처음에 해보려던 걸 다시 반복해봐. 그러니까 모든 색을 관찰해보라고. 한 번에 말이야. 마치 미술관에 들어가 처음 보는 그림에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새 난 다양하고도 대조적인 색조로 변형되고 빛나며 흠뻑 젖은 세상에 둘러싸여 있었다. 더 이상 파란색, 빨간색으로 따로 나눠볼 필요가 없었다. 그냥 빛깔로 가득 찬 만화경 속을 천천히 걸으면 되는 거였다. 생전 처음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는 듯한 여러 빛깔빛을 맛보는 기분이었다. 동물들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걸까? 한 가지 색이 점차 다른 색에 녹아드는 게 보였다. 화사한 빨간 런던 버스가 하얗고 노랗게 빛나는 태양빛을 받아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아비시니안 고양이 11 역시 노란색과 갈색 사이의 색채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여주는 연구 대상인 양, 그 실루엣을 따라 천상의 금빛이 빛나고 옆구리엔 폭신한 빵에 노릇노릇한 갈색빛이 도는 바탕에 군데군데 시나몬 색조나 커피색이 드러났다. 그리고 머리엔 아몬드빛 섬과 점들이 나 있었다. 어때? 11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채쇼캣처럼 희죽희죽 웃으며 물었다. 감동적이야.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깜짝 놀랐다니까? 고양이는 가르랑거렸다. 그런데 너 새가 노래하는 건 혹시 들었어? 색채 몰입 교육에 이어 11은 내게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했고, 다음으로는 냄새와 내 옷의 느낌과 몸에 와닿는 공기의 느낌, 걸으면서 느끼는 신체 각 부분의 다양한 감각을 왼쪽 새끼 발가락부터 시작해 정수리까지 모두 느껴보라고 했다. 이 과정 동안 11은 더욱 세세한 지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판단하지 마. 평가하지도 말고 그저 관찰해봐. 어떤 느낌이 좋다거나 싫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반응도 경험의 일부인 것처럼 살펴봐. 네가 본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그냥 네 의식 속을 떠다니는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관찰해봐. 배가 고파져서 우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코니씨 페스트리를 2개 사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11에게 줬다. 그렇게 간식을 먹고 나서는 또 훈련으로 돌아갔다. 10일과 처음으로 훈련한 2월의 그날, 난 아마도 16km에서 20km는 좋게 걸었던 것 같다.
노팅힐에서부터 켄싱턴, 메이다 베일과 세인트 존스 우드, 햄프스테드를 지그재그 방향을 바꿔 걸어다녔으니까. 그렇게 오후를 보내니 어느 순간 계속 집중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 10일이 제 아무리 여기저기 감각에 집중해보라 해도 결국엔 근심 걱정이 머릿속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왔다. 피베 집에 오래 있을 순 없어. 그렇다면 아파트를 찾아야 한다는 건데 정말이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아. 내 사이언스로 복귀해서 로열 페트롤리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고, 별일 없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엔 업무에 복귀해야겠지만 계속 망설여졌다. 게다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기라도 한 듯 아빠와 동생이 얽힌 마드리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덮쳐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언제든 넘쳐흐를 준비가 된 썩은 하수처럼 호아킨이 바람에 피었다는 사실. 그가 준 고통과 아직도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답없는 질문들이 있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한 건가? 날 사랑하긴 했나?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던 거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이내 10일과 마주쳤고 고양이는 다시 그 부드럽고 마음을 홀리는 듯한 목소리로 나를 인도했다. 그래서 난 다시 한번 고양이의 훈련 지시를 따랐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10일은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길로 가면 노스이스트 지역을 굽어보는 거대한 공원인 햄프스테드 히스에 닿는다. 하지만 그쯤 나는 지쳐 있었다. 걷느라 그렇기도 했고 이상한 지시를 너무 많이 따르면서 정신적 소모가 컸던 데다 10일한테도 질린 상태였다. 도시를 이렇게나 오래 걸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젠 발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육이 아파왔다. 그냥 저녁이나 먹고 집에 가서 눕고 싶었다. 안 돌아갈 거야? 아직은 아니야. 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고. 10일. 오늘 훈련은 이걸로 됐어. 내일 하자, 제발. 야옹. 고양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뭐 놀랄 일도 아니지. 사실 네 인내심은 참 대단했어. 그건 칭찬해줄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금 넌 인내심도 바닥났고 지친 상태니까. 지금 할 훈련은 바로 이 불편함을 관찰하는 거야. 네 좌절감과 쉬고 싶은 욕구, 근육의 아픔을 음미해봐. 그걸 판단하지 말고. 너 진짜 답 없는 애구나? 그럼 널 잡아다가 자루에 넣어서 강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걸 음미해보라는 거야? 판단하지 말고? 10일은 내 질문을 무시하고 벌써 언덕 위를 즐겁게 종종걸음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해가 지기 바로 전에 공원에 도착했다. 10일은 이끼로 뒤덮인 벽 사이에 난 공원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거기서 잠깐 쉬며 한숨을 돌렸다. 잠시 후 고양이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자, 이제 뭐가 뭔지 다 알게 될 거야. 이제 이 공원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 모든 색깔과 모양, 소리와 향기를 관찰하고 배고픔과 숨결, 활기차고 피곤한 몸과 예민하고 좌절한 마음까지 모두 관찰하면 알게 될 거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마음속 모든 것을 다 열어봐. 네 자신을 그 순간에 맡기도록 해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봐. 고양이처럼 세상을 탐험해보라고. 준비됐어? 고양이의 말은 마법처럼 나로 홀렸다. 나는 하루 종일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자극들을 골라내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한 가지 색만 바라보거나 왼손의 느낌만을 느끼도록 노력했다. 이제 감각을 제어하지 않고 25가지의 감각을 지닌 거대한 내 몸의 구석구석까지 그 모든 걸 받아들이자 내 의식을 잡고 있던 모든 사슬이 한순간 없어져 버린 것만 같았다. 그래, 준비됐어. 나는 목의 떨림을 느끼며 말했다. 초록색 웅덩이 같은 고양이의 눈에 푹 빠져 이 마지막 시험에서 비롯된 감정을 생생히 느끼며 하늘과 더불어 그 하늘이 근처 연못에 비친 모습, 아스라한 지평선과 나무의 윤곽을 유념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나는 출발했다. 불타듯 아픈 근육에 지시를 내리고 내 뼈 위를 제어하는 근육의 움직임을 조정하면서 습하고 향긋한 숲속의 공기를 배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공기를 내부의 불로 바꿔서 그 불길로 내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 앞으로 내몰았다. 바로 고딩 양식 대성당의 경이로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는 듯한 해넘이의 색채 사이로 음악 같은 새들의 지저귀 힘으로 고양되어 내 발 아랫땅과 연결된 색채 사이로 말이다. 상처 입고 무겁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심장이 온몸에 보낸 피에 몸은 힘을 얻고 있었다. 그 전날 시비리 한 마리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었다. 하지만 이젠 머릿속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인생은 매 순간 다시 태어나고 있어. 태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항상 새롭게 말이야. 먹을 땐 먹는 데 집중하고 걸을 땐 걷는 데 집중해. 이 모든 감각과 생각들이 서로 섞이고 겹쳐서 보이지 않는 시를 자아냈다. 그건 단일한 경험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 안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 무엇이자 끊임없고도 서두름 없이 시간을 여행하는 영혼의 순간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 혹은 그 누군가와 닿게 되었다. 그 존재는 완전히 주도적인 데다 나라는 배의 주도권을 쥔 존재로 불굴의 영원성을 느끼며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존재는 또한 나의 바깥에도 존재해 성난 물결이며 허리케인의 일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는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언덕 위로 달렸다. 양옆으로 팔을 쭉 편 채로 내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소리 지르고 싶은 욕망, 순수하고도 원시적인 비명을 내뱉고 싶은 욕망, 내 아픈 마음이 느끼는 고통을 표현하고 하루 종일 그 순간을 기다려온 하이에나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은 욕망, 바로 짐승처럼 포효하고 싶은 욕망이었다. 그렇게 난 기진맥진한 채로 가쁜 숨을 내뱉으며 공터 한가운데에 외로이 선 헐벗은 거대한 떡갈나무에 다다랐다. 얼굴을 위로 한 채로 황혼을 바라보며 바닥에 털썩 뻗어버렸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또 들이쉬고 있자니 내 옆으로 다가온 고양이가 느껴졌다. 난 팔꿈치를 대고 몸을 살짝 일으켰다. 내 앞으로 도시가 보였다. 런던, 수백만의 사람들, 그리고 고양이들의 터전.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 세계의 절반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지난 몇 년간 나의 행운과 불운의 배경이 되었던 곳. 하지만 밤하늘에 첫 번째 별이 뜨는 이곳에서 지켜본 도시는 장난감 기차 세트의 배경으로 지어진 것처럼 작고 대단할 거 없어 보였다. 나 닫힌 방에서 방금 뛰어내린 것 같다. 나는 나 자신이 새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시빌이 대답했다. 그렇다니 기쁘네. 여기서 본 풍경이 훨씬 좋지.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감탄하는 마음으로 경치를 바라보았다. 조금 뒤 내가 말했다. 난 도로 떨어지게 되겠지? 다시 그 벽 안으로 말이야. 안 그래?
네 훈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넌 네 마음이 쌓은 벽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벌써 의심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한 그 에메랄드빛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 시빌. 넌 내가 그 벽을 직접 쌓은 거라고 했잖아. 진짜가 아니라면서. 하지만 내 문제는 진짜라고. 그리고 고통도 여기 내 가슴 속에 있고. 눈앞이 다시 흐려졌다. 갑자기 예고 없이 슬픔과 두려움, 공포가 몰려와 나를 쓰러뜨리는 것만 같았다. 내 고통은 진짜야, 시빌. 나한테는 그래. 이 파란색처럼 내 숨소리만큼이나 엄연히 있는 거라고.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 심지어 지금도 여기까지 뛰어왔는데도 나는 소리를 지르고만 싶었어. 시빌은 가까이 와서 머리를 내 가슴에 얹었다. 알아. 사라, 네 말이 맞아. 고통은 진짜야. 하지만 고통이 너 자신인 건 아니야. 파란색이 네가 아니듯이. 그리고 네가 이제 배우게 될 건 고통을 제자리에 두는 일이야. 지금은 고통이 널 집어삼키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넌 거의 잊고 있었잖아.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고통은 다시 사라지겠지. 어쩌면 그 뒤에 또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밤이 와도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면서 다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야.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후엔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지. 내가 너한테 시킨 훈련을 하면 고통이 널 인질로 잡고 가련하게 끌고 다니는 일은 없어질 거야. 어떻게 그래? 고통을 제어하기라도 해? 고통이 올 때면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제어하려고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 넌 이미 여기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강렬한 고통을 경험했지. 그 고통 역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끝이 날 거야. 그렇게 고통을 보내주면 넌 전속력으로 달린 뒤에 쉴 수 있지. 밤이 지나고 찾아오는 다음 날을 기쁘게 시작할 수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 뽀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거 알아? 넌 이제 울고 있지 않잖아. 기분이 좀 나아졌어? 그저 그래. 뭐 그렇게 보니 조금 나아진 것도 같아. 미안해, 시빌. 난 훈련을 잘 받지 못해. 멍청인가 봐. 전혀 아니야. 사실 인간치고는 아주 잘하고 있어. 넌 저녁 먹고 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네 친구들의 사랑도 좀 받아야겠지. 그럼 집으로 돌아갈까? 다음 날 난 흐리멍덩한 머리와 답답한 가슴에다 온몸의 근육에 쥐관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엔 그래도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핍과 꼬마 베니와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베니는 시빌의 그림으로 부엌을 전부 채우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난 그레이에게 전화해서 호아킨과 헤어졌고 지금 폐인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휴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 아파트도 찾아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상황을 다 정리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수요일은 너무 빠르다고 말이다. 그레이는 내 사정을 아주 잘 이해해줬고 휴가를 한 주 더 쓸 수 있게 해줬다. 하지만 거기서 더 쉬는 건 어려울 거라고도 말했다. 난 그레이에게 아낌없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그때까지는 괜찮아질 거라고 확실히 말해주었다. 물론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았지만. 그런 다음 아빠에게 전화했다. 더 이상은 내게 벌어진 일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다시 눈물을 터뜨리며 말문을 연 나는 시빌이 말했던 것처럼
전화기에 대고 실컷 울었다. 아빠는 어떻게 하면 날 기운나게 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빠는 내가 호아킨에게 아까운 존재라고 날 좋아해줄 더 좋은 남자들이 1000명은 줄을 서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이 믿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들으니 좋았다. 우리는 채무가 있는 서점에 대해 또 아빠와 나의 저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아빠를 구슬려서 집을 팔고 더 조그만 아파트로 알바로와 이사가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 이사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이 재정적 위기를 탈출하려면 런던에서 집세로 쓸 수 있는 돈이 최대 500파운드라는 계산이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적잖이 주저하다가 결국 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새 집을 찾으려고 컴퓨터를 켰다. 온라인 부동산들을 살펴보면서 금세 알게 된 점은 500파운드 이하의 집들은 정말 우울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이다. 경기가 침체되었지만 런던 집세는 예전처럼 매우 비쌌고 괜찮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싶다면 돈이 아주 많아야 했다. 몇 분 뒤에 나는 고급 식료품점과 명품 가게가 있는 웨스트 햄프스테드 같은 지역에서 사는 걸 어느새 포기하게 되었다. 아마도 위험을 무릅쓰고 해큰이나 이스트엔드, 브릭스톤 지역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낮에도 별로 지나다니고 싶지 않은 곳이자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과는 동떨어진 지역 말이다. 이런 곳들은 우중충한 시멘트 블록으로 가득 차 있고 튀긴 소시지 냄새가 진동하는 와중에 그래피티가 그려진 벽엔 후드를 집어쓴 마약 상인들이 쏘다니고 학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박장이 있고 비명과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곳이었다. 어떻게 하지, 10일? 난 아주 불안해진 마음으로 온라인 광고에 나타난 변변치 못한 집들의 소개 페이지를 내려가며 말했다. 고양이는 침대에 편안하게 몸을 뻗으며 대답했다. 차차 발견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난 발품을 팔아보길 적극 추천해. 그러면 어제 했던 집중력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거기가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안다면 너도 갈 마음이 들지 않을걸? 어딜 가든 넌 혼자 가야 해. 난 할 일이 많거든. 하지만 넌 분명히 우리 둘 모두에게 좋은 집을 찾을 거야. 좋은 집? 우린 이제 엄청 끔찍한 곳으로 이사가는 거야, 10일. 나는 좁아터진 거실에 최소한의 공간으로 주방과 침실을 꾸민 우울한 방이 찍힌 초점이 흔들린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10일은 고개를 들고 흥미로운 기색으로 말했다. 그걸 어떻게 미리 알아? 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인간을 본 적이 없는걸? 지금 여기서 보고 있잖아. 난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너희의 수정구슬 말이군. 우리 고양이들은 점쟁이라고 하는 자들과 같이 다녀봤지만 그들이 진짜 뭘 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고양이는 머리를 앞발에 도로 얹으며 대답했다. 10일이 내 말을 고지 듣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기에 난 대화를 그만뒀다. 조금 뒤 고양이는 일어서서 몸을 쭉 펴더니 창문 밖으로 나갔다. 그제야 항우울제통이 떠올랐다. 혹시 제가 가져간 건가? 난 창문으로 달려가 봤지만 고양이는 이미 내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지하철이 브릭스톤 쪽으로 가까이 가자 승객들이 점차 수상쩍어 보이고 역도 더 더러 보이고 기차 자체도 더 지저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번화가의 모습도 아주 달랐다. 기름때 낀 패스트푸드점, 타투 가게, 아프리카 미용실, 개인용 컴퓨터로 가득 찬 좁은 인터넷 카페, 저렴한 슈퍼마켓, 그리고 폐업한 가게들이 보였다. 나는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여벌한 듯 선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종이로 된 런던 지도를 가져왔다. 하지만 우산을 쓴 채로 지도를 보고 있자니 모두들 날 외지인으로 여길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15분 정도 걷자 작은 공원이 나타났다. 이 공원 때문에 여기 있는 집을 보러 온 건데 아파트에서 보면 공원의 풍경이 멋지게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내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잔디는 형편없는 상태인데다 여기저기 뜯긴 곳도 많고 더러운 웅덩이가 무수히 나 있었다. 게다가 사방이 쓰레기 천지였다. 아이들 놀이터는 군데군데 까맣게 타 있기도 했다. 그리고 공원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스킨헤드 남자 2명이 운동복을 입고 한 손엔 맥주를, 다른 한 손엔 핏불을 묶어 끌고 산책을 시키는 중이었다. 여기서 사는 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고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나는 10일이 한 말을 떠올리며 호흡과 온몸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했다. 그러니 어쩐지 도움이 되었다. 내가 찾으려는 집은 공원을 따라 담장처럼 줄지어 있는 집들 중에서도 가장 끝집이었다. 나는 작동이 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하나는 기막히군.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니 옆집은 비어있고 창문을 판자로 못질해둔 게 아닌가. 잠시 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텁수룩한 금발에 명랑하고 덩치 큰 사내로 한 손엔 숟가락을 쥔 채였다. 게다가 샤워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난 크레이그라고 합니다. 새로 봤죠? 들어오세요. 우리는 우편물과 전단지, 다양한 입주자의 전화번호부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현관을 지나 2층으로 이어진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크레이그는 주방이자 거실인 듯한 곳을 보여줬다. 거리 쪽이 보여서 하나 있는 창문으로 폐허가 된 공원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왔다.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간 나는 그 즉시 도로 나가고만 싶었다. 악취가 말도 못했기 때문이다. 썩은 채소와 상한 맥주 냄새. 10일의 말에 따르자면 내 코는 당장 도망치라고 말했으리라. 하지만 일단은 예의 바르게 집안을 둘러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2분 정도는. 천천히 둘러보세요. 크레이그는 질척해진 시리얼 그릇에 숟가락을 푹 담그며 내게 이렇게 권했다. 주인집이 사이트에 올린 사진에 따르면 여기엔 의자가 딸린 작은 식탁과 커다란 180년대 스타일의 소파와 낡은 카펫, 전기 히터가 달린 굴뚝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크레이그가 자기 물건으로 사방을 뒤덮어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렇게 뜬 책들이 탑을 이루며 여기저기 쌓여있고 많은 더미가 무너진 채였다. 책이 없는 한쪽 구석에는 앰프와 DJ 믹싱 테크, 케이블이 가득 찬 과일 상자, 마이크를 비롯해 일련의 기계 장치들이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다. 빈 맥주병과 깡통이 셀 수 없이 널려 있었음은 물론이다. 소파는 운동복과 바지, 양말과 전자기타로 뒤덮여 있었다. 아주 작은 부엌 공간에는 온갖 종류의 주방 가전제품이 쌓인 게 보였는데 적어도 한 번은 무슨 액체가 폭발한 흔적이 남아있는 전자레인지, 골동품에 가까운 토스터기, 노란 플라스틱 그릇을 대놓은 스탠드 핸드믹서, 가장자리에 치즈가 눌러붙은 샌드위치 메이커, 토끼 귀 모양의 안테나가 달린 초소형 TV 등등이 있었다.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크레이그는 벽에 기대어 시리얼을 우걱대며 설명했다. 침실을 보러 갈까요? 나는 입으로만 애써 숨쉬면서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다. 침실은 곰이 사는 굴처럼 어둡고 습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긴 겨울잠을 잔 뒤에나 날 법한 짐승의 자극적인 악취를 뿜어댔다. 더러운 시트 한가운데에 노트북을 올려놓은 난장판 더블베드를 넣으니 방에는 공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침대와 벽 사이 좁은 공간에도 아주 많은 책과 옷이 뒤덮여 있었다. 벽에는 크레이그가 작업한 콘서트의 포스터들이 찢어진 채로 붙어 있었다. 혹시 버즈콕스 좋아하세요? 난 현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말했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안 좋아해요. 저기요, 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집 보여주셔서 고마웠어요. 아직 화장실 안 보셨잖아요. 하지만 난 그것까지 볼 마음은 전혀 없었다. 난 말 그대로 구역질을 하면서 그 아파트를 떠났다. 저런 환경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데다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망정이지 저런 꼴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감없이 보여주다니. 바깥은 비가 그쳐 있었다. 난 공원 벤치를 휴지로 닦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닦은 뒤 잠시 앉았다.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모든 집이 다 저렇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애써 마음을 달랬다. 공원은 적막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다람쥐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귀여워라. 그래도 공원에 다람쥐는 있네. 그러자 또 한 마리가 더 나타나더니 내 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멈춰서는 게 아닌가. 뒷다리로 몸을 꼿꼿이 세우고 선 게 뭔가 달라는 신호 같았다. 핸드백 속에 비스킷이 좀 있었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다람쥐가 벤치에 올라와 내 어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다다라 있었다. 야, 놀랐잖아, 조그만 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 손으로 다람쥐를 쫓아버리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다람쥐는 더 몰려오기 시작했다. 6마리, 8마리, 10마리. 그것들은 보통 다람쥐가 아니라 흉포한 돌연변이종처럼 위협적이었다. 이 조폭 같은 설치류들 때문에 정말로 무서워졌다. 이런 때 10일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쉿! 저리 가! 일어서서 가방으로 다람쥐들을 위협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것들은 즉시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다시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난 최대한 뛰지 않으려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쫓아보내기 위해 비스킷을 포기해야 했다. 그날 오후 저녁을 먹으면서 건방진 다람쥐들 이야기를 하자 베니는 아주 좋아했다. 꼬마는 그 자리에서 다람쥐들을 그리더니 선물이라며 내게 주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집을 보질 못했다. 물론 크레이근의 집만큼 불쾌한 곳은 없었다. 그래도 이젠 브릭스톤을 돌아다니는 데 익숙해지긴 했으니 다행이었다. 심지어 이 지역의 어떤 곳은 상당히 원기왕성하고 다문화적인 매력이 있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으니까. 핍과 브라이언은 나를 많이 격려해주면서 런던 시내 지도를 펼쳐 다녀볼 만한 동네들을 몇 군데 추천해 주었다. 나라면 완즈워스를 돌아다녀 볼 것 같아. 여기는 강 건너편이긴 하지만 퍼트니 주변은 좀 괜찮아. 그 근처는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 교통도 좋고 이스트 퍼트니 역에선 시내로 한 번에 이어지는 노선이 있어. 그러면 웨스트 햄프스테드보다 시간이 덜 걸리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딱 6정거장 떨어져 있잖아. 다시 11일 본 건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였다. 난 아직도 핍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브라이언이 알려준 지역에 나온 집들 중 제일 좋은 것들을 메모하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 야옹거리는 소리를 들은 난 창문을 열어주었다. 미안, 밖이 추웠거든. 사냥은 어땠어? 아주 좋았어, 덕분에. 너는 어땠어? 10일은 창문에서 바닥으로 가볍게 뛰어내리며 물었다. 그저 그랬어. 하지만 이런 데 익숙해지는 것 같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해가고 있어. 10일은 손님용 침대에 올라가면서 말했다. 포기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예. 사냥하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면 나는 벌써 굶어 죽었을 거야. 보자. 네가 찾는 건 어떤 건데? 내가 까다롭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난 그냥 내 물건들을 다 놓을 만한 곳이었으면 좋겠어. 오늘 본 답답한 굴속 같은 집이 어땠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거긴 생쥐도 못 살겠더라니까? 10일은
이불 위에서 편하게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그건 봐야 알지. 쥐들은 아주 좁은 공간에도 둥지를 짓고 살거든. 네가 보고 싶다면 보여줄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나는 청소하기 쉽고 오늘 본 끔찍한 카펫이나 소파 같은 게 없는 집이 좋아. 예전에 살던 사람의 먼지로 뒤덮인 집은 싫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웃 사람들도 괜찮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럼 괜찮은 이웃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걸 고양이에게 설명하자니 좀 어려웠다. 글쎄 뭐랄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예를 들면 호아킨 같은 사람 말이야? 고양이는 자기 아빠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니, 그러니까 야, 예시가 이상하잖아. 아니면 실크 넥타이 차림에 엔진이 빵빵한 차를 타고 다른 사람 돈으로 으리으리한 카지노에서 놀려고 시내로 나가는 사람? 난 곰곰이 생각이 잠겨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뭐, 네가 정확히 짚은 것 같다. 그러자 시빌은 우아한 고양이 자세를 취했다. 너 다우닝 스트리트에 사는 고양이가 많다는 건 알고 있어? 아니, 사실 몰랐어. 그건 오랜 전통이야. 처칠은 고양이 4마리가 있는 광장 한복판에 둘로 새긴 영국 전사의 이름을 따서 자기 고양이를 넬슨이라고 불렀지.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겠지. 그거나 저거나 별 차이는 없어. 넌 넬슨과 처칠이 다름 아닌 원숭이라는 생각은 안 해?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을진 몰라도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론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원숭이에 불과해. 그리고 다우닝 스트리트에 사는 원숭이들, 그러니까 대처, 메이저, 빌레어, 카멜론도 전부 고양이가 입양했어. 그것도 대부분 나 같은 길고양이가. 영국의 우두머리 여성도 고양이와 함께 살곤 했지. 우두머리 여성이라니? 시빌은 고양이다운 위엄을 내보이며 말했다. 뭐긴 당연히 여왕이지. 최고 원숭이인 엘리자베스 말이야. 최근에 여왕은 코기견들과 어울려 다니지만 그 옛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했을 땐 참고양이 하나를 선물로 받았거든. 그 고양이는 버킹엄 궁전에서 평생을 살았지. 그러니까 내 말은 위풍당당한 여왕이 궁전에서 살거나 이스트엔드의 공립주택에서 살거나 행복하긴 매한가지란 말이야. 우리 내면엔 위험을 지니고 다니거든. 원숭이들이 제 아무리 왕관을 많이 써도 화려한 자수가 놓인 드레스를 입고 다닌다고 해도 그런 으리으리한 기세에 전혀 주눅들지 않지. 이 말을 한 시빌은 침대에서 뛰어내려 좀 전에 앉아있던 자리를 올려다보았다. 너희 인간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아주 오해하고 있어. 위계질서의 정점에 있는 원숭이들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 결국은 샴 고양이를 쓰다듬는 게 비싼 중국 꽃병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니까? 시빌은 창문으로 다가가면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들은 너희들이 자기 물건에 대해 끔찍하게 애착을 품는 걸 이해하기 참 힘들어. 그 물건들이 너희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이 커튼을 봐. 얼마나 긁기에 좋으냔 말이야. 야, 시빌, 어디 아주 그러기만 해봐. 나는 급히 피비 달아놓은 커튼에다 시빌이 발톱을 긁으려는 걸 그만두게 했다. 그러자 시빌은 장난스럽게 침대 쪽으로 달려갔다. 아니, 나도 긁지 않으려고 했어. 진짜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물건에 아주 애착을 갖지.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원숭이의 위계질서 꼭대기에 오르려고 애쓰는 것만큼 뭔가를 수집하는데도 아주 열을 올리잖아. 고양이는 다시 침대로 뛰어올라가 몸을 돌리곤 말을 마저 이었다. 그래서 너희 잘 차려입은 원숭이들이 이 행성을 정복하고 그 우아한 육면체들로 사방에 도시를 세우고 돌로 된 전사들을 세워 지키게 되었다는 건 알겠어. 나는 항변하듯 말했다. 난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진 않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나가다 가게에서 멋진 가죽 핸드백을 보면 사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나잖아. 물건을 나르는 용도밖에 별다른 쓸모도 없는데. 게다가 넌 이미 그런 가방이 5개나 있다고. 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혹시 내가 마지막으로 산 가방을 말하는 건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 세일할 때 엄청 싸게 나왔던 예쁜 가방을 샀을 때 날 몰래 봤던 걸까? 알았어. 난 사실 가끔 지름신이 올 때가 있어. 하지만 자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핸드백 만드느라 궁둥이가 벗겨진 암소한테나 그런 말을 해보시지? 어우, 11.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 어쨌든 난 이제 뭐든 많이 사지 않을 거야. 돈이 없거든. 그래서 살 집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 좀 멋진 집을 찾고 싶은데 말이야. 집이 그리 클 필요는 없지만, 모르겠어. 뭔가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망이 좋거나 그런 거. 하지만 그러긴 힘들겠지. 이제 어떤지 알았으니까. 고양이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11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이내 반짝 뜨고는 머리를 들고서 말했다. 잊지 사라. 네가 정말로 원하는 집은 행복이 보이는 집이야. 그 표현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쁘지 않네. 하지만 그런 집을 어떻게 찾지? 광고에는 없던데. 그건 생각보다 쉬워. 너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고양이들에겐 정해진 집이 없어. 어떤 인간들은 우리를 벽 속에 가둬두지만 너희 인간들처럼 우리도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너희들이 식물과 동물을 기르기 전부터 또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점점 더 쌓아두고 열쇠를 채워놓기 전부터 말이야. 우리 고양이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알아볼 수 있어. 잠시 누울 수 있는 모퉁이나 구석, 은신처나 아늑한 장소 같은데 우리에겐 많은 게 필요 없어. 그저 조금 조용하고 온도가 쾌적한 데다 놀 만큼 푹신할 수 있으면 돼. 물론 냄새도 좋아야 하지. 놀 수 있는 곳에선 언제나 왕자에 앉은 왕이나 여왕이 된 기분이거든. 그래, 하지만 난 고양이처럼 살 순 없어. 욕실이랑 주방도 있어야 하고 가구랑 찬장도 있어야 한다고. 알겠어. 하지만 사실 넌 그렇게 많은 공간과 물건이 필요 없어. 네가 말한 괜찮은 지역에서 살 필요도 없다고. 너한테 필요한 건 행복을 볼 수 있는 집이야. 진짜야. 넌 안에서부터 창문을 열어야 해. 네 안에서 말이야. 일단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네 집이 사방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미 궁전에 살고 있는 온 우주의 여왕인 거라고. 길고양이들처럼. 난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11의 말을 생각했다. 11이 덧붙여 말했다. 아, 하나 더 있어. 뭔데? 집에는 꼭 창문이 있어야 해. 내가 너무 묘기를 부리지 않고도 나갈 수 있게. 다음날 난 그런 집을 찾았다. 브라이언이 추천해준 지역에서 집을 여러 개 보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를 보려고 소형 아파트 왕국의 주인인 마수드 씨의 가구점에서 약속을 잡았다. 파키스탄 출신의 런던 주민인 마수드 씨는 꽃무늬가 그려진 긴 튜닉을 입고 아주 인상적인 금목걸이를 한 사람으로 내가 찾아갔을 땐 자기 나라 말로 어떤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라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좀 더 날씬하고 세련된 복장을 한 젊은이는 생김새가 닮은 게 그의 아들로 보였다. 가구점은 동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떡 벌어진 몸집의 목수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테이블을 옮겨가며 엄청난 속도로 널빤지를 켜고 있었다. 마수드 씨는 대화를 마치자마자 내게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보러 오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 집은 방금 전에 나갔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른 집이 많으니까요.
저와 함께 가시죠. 어디 출신입니까? 아, 스페인 분이군요. 영국인들과 달리 스페인 분들은 삶을 즐길 줄 알죠. 마수드는 굉장한 속도로 말을 늘어놓았고 몇 분 뒤 가구점 건물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가족사를 비롯해 어떻게 그 일가가 가구점을 열었으며 택시 서비스업과 아파트 임대업까지 하게 되었는지 죄다 늘어놓았다. 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상당히 고풍스럽죠. 마수드는 배기바지에서 커다란 열쇠 뭉치를 꺼내들며 말했다. 확실히 고풍스럽긴 했다. 아파트 안에 들어서면 구식 변기가 달린 아주 작은 화장실 문이 딱 보였다. 변기는 물을 내리는 사슬이 달려있을 정도로 구식이었고 옆에 딸린 아주 작고 네모난 개수대는 비누그릇이라도 해도 될 만큼 작았다. 화장실 문 바로 왼편엔 아주 좁고 가파른 계단이 있었는데 올라가는 벽면 가운데쯤 세탁기가 벽 속에 설치되어 있었다. 마수드는 뽐내며 말했다. 머리 좋지 않습니까? 공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니까요. 예. 나는 다소 회의적인 어조로 오물거렸다. 계단을 다 오르니 복도 같은 게 나왔고 왼쪽으로는 작지만 신식인 주방이, 오른쪽으로는 거실 공간이 보였다. 거실에서 오른쪽으로 꺾자 경사진 천장이, 거기서 다시 돌자 더블베드가 보였다. 집은 전체적으로 폐쇄 공포증에 걸린 만큼 작았지만 거실 정면에 있는 커다란 창문 덕에 적어도 채광 하나는 잘 되었고 그 창문으로 건물의 지붕들과 도시의 회색 하늘이 한눈에 펼쳐졌다. 또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면 이 다락방의 바닥과 천장이 원목이고 가구들도 모두 원목이라는 점이다. 카펫이 없어도 돼. 이 집은 분명히 아수드의 슬라브계 목수들이 손봤을 것이다. 그러자 퍼뜩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목욕탕은요? 아니면 샤워 시설이라도 있나요? 아래층에서 화장실밖에 못 봐서. 나는 비데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 영국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으니까. 아, 그럼요, 있지요. 마수드는 날 주방으로 다시 데려갔다. 그러자 아까는 보지 못했던 계단 입구 바로 옆에 작은 접이식 플라스틱 문이 있는 게 보였다. 그걸 잡아당겨 열자 욕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사방 1m짜리 샤워 공간이 나왔다.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마수드는 쾌활한 분위기를 잃지 않고 계속 말했다. 괜찮습니다. 보여드릴 다른 집이 있거든요. 이번 집은 아주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딱 오늘부터 입주 가능한 집이지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나는 이 전문적인 세일즈맨을 그다지 신뢰하진 않았지만 다음 약속까지 시간이 좀 있었으므로 같이 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우리는 그가 운영하는 택시회사를 지나갔다. 다른 택시회사와 달리 우리 차들은 좋은 차들이에요. BMW랑 벤츠에다. 여기 보세요. 중고로 사서 우리 회사 알바니아 애들이 고쳤어요. 영국인들과 달리 동유럽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일하죠. 영국인들은 일이 힘들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자, 이게 내 차예요. 67년형 에스턴 마틴이죠. 제임스 본드처럼요. 이건 택시로 멀진 않아요. 알죠? 하지만 언젠가 부인이 원하신다면 네, 한번 태워드리죠. 우리 부인 허락을 받아내면요. 그리고 마수드는 금목걸이를 짤랑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11이 말한 대로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물건에 애착을 갖는지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가 도착한 건물의 주변 환경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근처엔 상점도 많이 없었다. 괜찮아요, 괜찮아. 가까이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10분만 가면 돼요. 브루밀 로드에 있는 건물은 전체가 다 그의 소유였다. 이 건물은 원래 3층짜리 주거용 건물이었지만 마수드는 잔머리를 굴려서 목수들을 시켜 그 안을 8개의 아주 작은 아파트로 개조했다. 그는 그중 7호실을 내게 보여줬다. 그 집 역시 꼭대기층에 바닥과 천장이 나무로 된 집이었다.
이 집이 아까 봤던 집과 다른 점은 들어가자마자 전체 공간이 다 보인다는 점이었다. 방 하나에 소파와 테이블, 의자 2개가 커다란 창문 옆에 놓여 있고 한쪽 구석엔 요리를 할 수 있는 기본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욕실문과 한쪽 벽면에 난 계단이 보였다. 계단 위로 올라가면 경사진 다락방 형태의 천장 아래로 매트리스와 작은 서랍장이 있는 삼각형 침실이 보였는데 천장에는 심지어 천장이 나 있었다. 집의 전체 면적은 50제곱미터가 안 됐다. 하지만 커다란 창문과 천장이 달린 높은 천장 때문에 공간은 훨씬 넓어 보였다. 이걸 여왕의 궁전이라고 생각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집을 꾸미고 살 수 있어 보였다. 더 이상 뭘 바라겠어? 마수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동안 창문 밖을 내다본 나는 백사장과 총옥 속 바다가 펼쳐진 낙원 같은 섬이 그려진 광고판을 봤다. 그러자 10일이 했던 행복이 보이는 집이란 말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 그날 오후 계약서를 썼다. 새로운 집 열쇠를 손에 쥐고 나자 드디어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난 경쾌한 발걸음으로 피백에 돌아가 그녀와 브라이언에게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베로에게도 전화를 했다. 아빠는 원즈워스에 집을 구했다는 소식을 좋아하셨고 안심한 듯 했다. 나는 그간 품었던 비관론을 극복하고 작지만 매력적인 집을 운 좋게 찾아낸 게 자랑스러웠고 더 이상 내 삶을 그 까마귀 같은 호아킨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심하기까지 했다. 개인적인 난관을 극복했다는 게 참으로 기뻤고 또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게 꽤 오랜만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행복이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창문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된 거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